여러분 이런 밤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4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창밖엔 벚꽃이 다지고 연두빛 새잎이 막 돋아나던 딱 그런 계절이었지요. 휴대폰이 짧게 울리더니 정기예금 만기 문자가 떴습니다. 3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부어온 돈이었거든요. 이자까지 붙어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웃음이 안 나오더랍니다. 분명 기뻐야 할 순간인데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식탁에 앉아 통장을 앞에 두고 한참을 멍하니 계셨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고 형광등 불빛만 통장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돈은 분명 늘었는데 마음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헛헛해졌지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열심히 벌면 그만큼 행복해진다고요. 돈을 많이 모으면 노후도 편안하고 마음도 절로 편안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참고 아끼고 미루면서 살아왔지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쉬고 싶은 마음까지 눌러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흘러 어느덧 말년에 접어들었는데 막상 손에 쥐고 보니 마음이 이상합니다. 채워진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토록 원하던 걸 손에 넣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녀 결혼시켜주고 집 대출도 다 갚고 이제 남은 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뿐인데 정작 그 시간 앞에 서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 한구석이 시린 그런 경험 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경고를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다고요. 그건 바로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돈 버는 방법에는 그토록 몰두하면서 정작 그 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 영상은 돈을 더 버는 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벌어오신 분들, 혹은 지금도 열심히 벌고 계신 분들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돈을 버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왜 우리의 말년을, 우리 집안의 공기를, 우리가 평생 기다려온 복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지 오늘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뜨끔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 뜨끔함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눠야 할 이유니까요. 왜 열심히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집안에 돈이 쌓여도 웃음소리는 자꾸 줄어드는 걸까요? 왜 하필 말년에 이르러서야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걸까요? 법정 스님이 남기신 그 경고,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요.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숨어있을 그 허전함의 자리를 오늘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장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중 하나쯤은 여러분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은퇴한 지 2년쯤 되신 어느 남편분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퇴직금이며 연금이며 알뜰하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은퇴하던 날 동료들이 마련해준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첫 겨울을 지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눈은 떴는데 딱히 할 일이 없더랍니다.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로 바빴을 시간에 그저 멍하니 천장만 보고 누워 계셨습니다. 통장에는 여유가 있는데 하루가 이렇게 길고 막막할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드시고 텔레비전 켰다가 다시 끄고 창밖 한번 보고 또 시계를 보고 오후 3시쯤 되면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정작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지요. 돈은 준비하셨는데 그 시간을 채울 마음은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자녀 결혼 자금 마련하느라 몇 년을 허리띠 졸라매신 어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아들 장가 보내던 날 예단이며 혼수며 부족함 없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계시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기쁜 눈물이 아니었지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게 되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돈으로는 다 해주었는데 정작 아들과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으며 이야기 나눈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결혼자금 통장 만들 때는 그 돈이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 쓰고 나니 오히려 아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집안 살림이 넉넉해진 어느 부부의 저녁 식탁입니다. 젊었을 땐 반찬 두어 가지 놓고도 시끌벅적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지금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도 침묵만 흐릅니다. 아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돈은 있는데 할 말이 없네요. 남편은 텔레비전 뉴스만 들여다보고 아내는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식사가 끝나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냉장고는 가득 차 있는데 두 사람 사이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저녁이었지요. 네 번째 장면입니다. 젊은 시절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씀하시던 분 이야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시고 주말도 반납하고 몸이 아파도 참아가며 일하셨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여유가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취미도 딱히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마땅치 않고 여행을 가도 예전만큼 설레지 않았지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 더 웃으면서 살 걸 그랬어요. 이 말씀하시면서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손주 용돈을 두둑이 챙겨주시고 돌아서는 뒷모습입니다. 손주는 용돈 받자마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고맙습니다. 한마디 남기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손주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마음을 그냥 삼키셨습니다. 돈은 건넸는데 마음은 미처 전해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지요. 여섯 번째 장면도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림 꾸려오신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젊어서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몸으로 돈을 버셨던 분입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무릎이 성치 않을 정도로 고생하며 자식 넷을 키워내셨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셨고 이제는 그 집에서 편히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여태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안 켜시고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아껴 드십니다. 몸에 밴 절약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여유 있으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해도 도무지 그 습관을 놓지 못하십니다. 마음 깊은 곳엔 늘 혹시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있으니까요. 돈은 충분한데 그 돈을 편안하게 누릴 마음의 여유는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장면입니다. 큰 병을 앓고 회복하신 어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아끼고 모으며 사셨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던 몇 달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지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이 정작 지금 이 순간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여유는 분명 감사한 일이었지만 정작 곁에서 손 잡아줄 사람이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퇴원하신 뒤로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돈 모으는 데 쓰던 시간의 일부를 이제는 사람 만나고 마음 나누는 데 쓰기 시작하셨지요. 여덟 번째 장면도 하나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시는 어느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매달 생활비를 넉넉히 붙여드려도 늘 괜찮다,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어머니가 가장 기다리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괜히 현관 쪽을 몇 번씩 쳐다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누가 올 것도 아닌데 그 시간이 되면 예전 남편이 퇴근하던 시각이 떠오르고 자식들 어릴 적 학교에서 돌아오던 발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고 하셨습니다. 통장엔 여유가 있어서 아쉬운 게 없는데
저녁 6시에 그 적막한 만큼은 어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마음을 말한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셨나요? 어쩌면 이 모든 장면이 조금씩 여러분 삶과 겹쳐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집안 일으키고, 노후 준비하느라 잠도 줄이고,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만든 결과물 앞에서 왜 자꾸 허전해지는 걸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채워졌는데도 허전한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부족할 땐 부족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채워지고 나니 채워졌는데도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건 뭘까요? 돈 버는 방법은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왜 돈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돈이 채워져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돈을 버는 마음과 돈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돈을 버는 마음은 대개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부족하다는 느낌, 뭔가 채워야 한다는 조급함,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안함.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새벽부터 일으켜 세우고 몸이 힘들어도 참게 만들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게 만들지요. 이 마음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참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집을 사고 자식을 키우고 노후를 준비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핍에서 출발한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다시 결핍을 느낍니다. 그 마음의 습관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요. 통장에 1,000만 원 있을 땐 2,000만 원이 없어서 부족하다 느끼고 2,000만 원 있을 땐 5,000만 원이 없어서 부족하다 느낍니다. 기준선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잡히지 않지요. 이걸 쉬운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새 옷을 하나 사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 입을 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거울도 몇 번씩 보고 누가 볼까 괜히 신경도 쓰이고요. 그런데 그 옷을 10번, 20번 입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옷이 되어버립니다. 더는 설레지 않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금세 적응하고 이내 무덤덤해지는 것이지요. 통장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큰 돈을 모았을 땐 뿌듯하고 설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숫자에 익숙해지고 말지요. 그러면 마음은 또 다른 숫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세대만이 지닌 특별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쟁과 가난을 몸소 겪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을 겁니다. 혹은 그 부모님 세대의 결핍을 온몸으로 물려받으며 자라셨을 겁니다. 밥 한 그릇도 아껴 먹어야 했던 시절, 형제자매가 많아 옷 한 벌도 물려 입어야 했던 시절, 학교 가는 것조차 사치였던 그런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의 결핍은 그저 지나간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버렸지요. 언제든 다시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뼛속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심을 못합니다. 통장에 여유가 생겨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있어도 더 넓은 집으로 옮겨야 한다 생각하고 자식들이 다 자라도 여전히 뭔가를 더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결핍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가 물려받은 마음의 습관이지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절을 살아내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그 시절이 지나고 형편이 나아졌는데도 마음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돈을 벌 땐 목표가 아주 뚜렷했지요. 집을 사야 한다. 자식을 대학 보내야 한다. 결혼시켜야 한다.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눈앞에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땐 마음이 오히려 단단합니다.
힘들어도 방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평생 달려온 길의 끝에 도착했는데 정작 그곳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말년에 겪는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허전한 게 아니라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 허전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허전함이 혹시 이런 이유들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결핍에서 출발한 마음이 채워질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쟁과 가난을 겪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불안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재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은 평생 좌던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 정작 그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비로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문제의 뿌리는 돈이 아닙니다. 통장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문제의 뿌리는 우리 마음이 오랫동안 습관처럼 지녀온 결핍의 자세, 부족함을 기준으로 삼는 그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돈은 죄가 없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요. 문제는 그 돈을 대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벌 줄만 알고 받아들일 줄 모르는 마음, 채울 줄만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진짜 문제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마음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 일상 속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돈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지 그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결심이나 큰 각오가 아니라 오늘부터 아주 조금씩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나오기 전에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가 뭐가 있을까? 거창한 걸 찾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도 좋고, 밤새 잘 잔 것도 좋고, 옆에서 코 골며 주무시는 남편분 숨소리도 좋습니다.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가 맛있었던 것도 좋고, 손주가 보내온 짧은 문자 한 통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부족한 것을 찾던 습관에서 이미 있는 것을 찾는 습관으로요. 이걸 매일 아침 3분씩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만 반복해보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실천은 통장 확인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장을 볼 때 대개 숫자만 봅니다.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그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보시는 겁니다. 이 돈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잠깐 떠올려 보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 일한 대가일 수도 있고, 자식이 보내준 용돈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아껴서 모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떠올리다 보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정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지요. 그저 채워야 할 목표가 아니라 감사히 받아들여야 할 결과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집안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미 가진 것을 눈으로 확인해보는 작은 의식입니다. 서랍 하나, 옷장 한 칸이라도 좋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이게 나한테 있었구나 새삼 느껴보는 겁니다. 오래된 그릇 하나에도 몇 년 전 자식이 사준 목도리 하나에도 저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우리는 새로운 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에 익숙해져서 정작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은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며 이미 가진 것들을 하나씩 눈에 담다 보면 마음속에 자연스레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만족감이지요. 네 번째 실천은 하루 중 한 끼는 가족과 마주 앉아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먹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다 보니
혼자 먹거나 텔레비전 보면서 먹거나 휴대폰 보면서 먹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하루에 딱 한 끼만이라도 마주 앉아 함께 먹어보시는 겁니다. 대단한 대화를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물 넘기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돈이 아니라 함께함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들이 사실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거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큰 목표, 큰 결심, 큰 변화만을 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바꾸는 건 이렇게 작은 습관들의 반복에서 시작되거든요. 5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나눔의 실천입니다. 큰 돈을 기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웃집에 나물 한 줌 나눠주기, 손주에게 용돈 대신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걸어보기. 이런 작은 나눔들이 반복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진 걸 나누면 줄어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나눌수록 마음의 고가는 오히려 채워지지. 참 신기한 이치입니다. 6번째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짧은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받은 것들, 내가 나눈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받은 것, 이웃과 나눈 짧은 인사, 저녁 노을이 유난히 예뻤던 순간. 이런 것들을 하나씩 되짚다 보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 모든 실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미 있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없는 것, 부족한 것, 더 필요한 것에만 눈을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눈으로 이미 가진 것, 이미 받은 것, 이미 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마음의 방향이 서서히 바뀝니다. 처음엔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달, 2달, 6달이 지나면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숫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이제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겪으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올해 73이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참 억척스럽게 사셨지요. 25에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작은 채소 가게를 하셨고 새벽 4시면 눈을 떠 시장에 나가 물건을 떼어오셨습니다. 여름엔 더위와 싸우고 겨울엔 손이 얼어터지도록 추위와 싸우며 장사를 하셨지요. 그렇게 3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정순 할머니는 자식 셋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셨고 시집 장가도 다 보내셨습니다. 작은 채소 가게는 어느새 상가 건물을 소유할 정도로 커졌고 은퇴하실 무렵엔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을 모으셨지요. 남편이 몇 해 전 먼저 떠나셨지만 정순 할머니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한데 마음은 자꾸 허전해졌으니까요. 작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조금씩 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지요. 그날따라 유난히 텅 빈 거실이 크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시는데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통장을 꺼내보셨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숫자들을 하나씩 훑어보셨지요. 그런데 그 숫자들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시려왔습니다. 그 순간 옛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막내 아들이 대학 붙었을 때 온 가족이 좁은 단칸방에 모여 국수를 나눠 먹으며 기뻐하던 밤이었지요. 그때는 돈이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그날 밤 방 안가득했던 웃음소리는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각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지만 다 함께 모이는 날은 명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통화를 해도 서로 바쁘다는 이야기, 건강 조심하라는 이야기 몇 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요.
정순 할머니는 그날 밤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는 다 해주었다는 걸 새삼 깨달으셨습니다. 등록금도 다 대주었고 결혼할 때도 부족함 없이 챙겨주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셨지요. 그런데 정작 자식들과 마음 나누는 대화는 부족했다는 걸 그제야 느끼셨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말로 마음을 전하는 데는 서툴렀던 것입니다. 밥은 먹었니? 돈 필요하면 말해라. 이런 말들은 쉽게 하셨지만 내가 보고 싶다, 내 이야기가 듣고 싶다는 말은 좀처럼 하지 못하셨지요. 그렇게 며칠을 마음 무거운 채로 지내시던 어느 날, 정순 할머니는 동네 산책을 나가셨다가 우연히 작은 절에 들르게 되셨습니다. 평소엔 절에 잘 안 다니셨는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고 하셨지요. 마침 법당 안에서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담은 책을 읽어주는 작은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날 낭독된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은 억지로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이미 곁에 와 있는 걸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이야기였지요. 아무리 많은 걸 손에 쥐고 있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결국 빈손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더 벌어야 한다, 더 모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정작 이미 곁에 있는 것들, 건강하게 자라준 자식들, 매년 찾아와주는 손주들, 이웃들과 나누는 작은 정, 이런 걸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왔다는 걸 깨달으신 거였지요. 그날 이후 정순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셨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감사한 걸 3가지씩 떠올려 보셨습니다. 자식에게 전화 걸 때도 돈 필요하냐는 말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는 말을 먼저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몇 마디 못하고 끊으셨지만 자식들도 조금씩 반응이 달라졌지요. 며느리는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손주는 명절도 아닌데 영상통화를 걸어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또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면서 혼자 사시는 이웃 할머니께 반찬을 나눠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김치 한 포기, 나물 한 접시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 작은 나눔이 오가면서 정순 할머니의 하루는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답내로 만들어주신 떡을 나눠 드시던 어느 오후, 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웃음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순 할머니는 통장 숫자를 보는 마음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엔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돈으로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셨지요. 손주들 용돈을 줄 때도 그냥 돈만 건네는 게 아니라 함께 시장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직접 골라주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손주는 그날 할머니랑 있으면 진짜 재밌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하셨지요. 정순 할머니는 그 한마디가 그동안 건넸던 어떤 용돈보다도 마음을 채워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4월, 다시 벚꽃이 필 무렵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작년 이맘때와는 사뭇 다른 마음으로 그 계절을 맞이하셨지요. 여전히 통장엔 그때와 비슷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의 벚꽃을 보면서 정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허전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벚꽃이 피고 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하셨지요. 정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했던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걸 볼 줄 몰라서 불행했던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정순 할머니처럼 이미 많은 걸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다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이미 와 있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이건 한 개인의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세대 전체가 함께 만들어온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요. 먼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성공은 곧 돈이라는 등식을 얼마나 강하게 심어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우리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쳐야 했지요. 그 시절엔 돈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었고, 돈이 있어야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갈 수 있었지요. 그러니 그 시절을 살아낸 세대에게 돈을 많이 버는 건 곧 성공이었고, 곧 행복의 척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공식을 마음 깊이 지니고 살아왔지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야 한다.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었지요. 그렇게 세대를 거쳐 내려온 가치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려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가치관이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말보다는 돈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용돈을 쥐어주고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 대신 좋은 걸 사주는 것으로 대신했지요.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마음은 분명 사랑이었으니까요. 다만 돈으로만 표현된 사랑은 정작 자식에게 정서적인 거리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주는 돈은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부모님과 마음 나누는 대화엔 서툴러졌지요.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어긋나버린 것입니다. 부모는 돈으로 사랑을 전하고 자식은 그 돈을 받으면서도 정작 마음의 대화는 갈증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집안 재산이 늘어날수록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아이러니입니다.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지요. 가난했을 땐 형제들이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있는 걸 나누고 없으면 함께 견뎠지요. 그런데 집안에 재산이 쌓이고 나면 오히려 그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문제로 형제 간의 소송을 벌이는 일도 드물지 않고 부모님 병간호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를 두고 서운함이 쌓이는 경우도 많지요. 돈이 없을 땐 끈끈했던 형제애가 돈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갈라지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게 잘못 다루면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갈라놓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접어들수록 찾아오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벌었나 하는 생각이지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그 끝에서 마주한 건 텅 빈 집과 뜸해진 자식들 연락, 그리고 홀로 앉아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회의감은 단순히 개인이 나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일단 벌고 보자,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가족과 시간을 보내자는 식으로 미루어온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나중은 대개 생각처럼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라서 독립했고 부모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뒤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허전함, 그 회의감, 자식들과의 거리감, 이 모든 게 결코 여러분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건 우리 시대가, 우리 세대가 함께 짊어져 온 구조적인 무게입니다.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의 결핍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결핍은 우리를 성공은 곧 돈이라는 가치관 속에 살게 했고
그 가치관은 다시 우리의 사랑 표현 방식을 왜곡시켰고, 그게 다시 자식 세대와의 거리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커다란 흐름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 앞에서 그저 무력하게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흐름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흐름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게 결핍의 습관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걸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던 방식에서 마음을 나누는 대화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재물을 둘러싼 갈등 대신 나눔과 이해로 가족 관계를 다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미루어왔던 나중을 바로 오늘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습관과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문제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가르침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을 무소유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무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지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갖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갖고 돈을 모으고 필요한 걸 소유하는 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지요. 문제는 그걸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조바심, 잃을까 두려운 불안, 남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가매는 것이지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걸 두고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건에 소유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에 붙잡혀 살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복은 버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을 만드는 것, 쟁취하는 것,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는 그 반대의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게 곁에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는 걸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만을 복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건 아닐까요? 법정 스님께서는 또 재물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물은 흐를 때 맑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고여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물은 점점 썩어가지요. 재물도 마찬가지라 하셨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흐르지 못하게 하면 그 돈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자연스레 흐르도록, 즉 필요한 곳에 나누고 베풀도록 하면 그 돈은 오히려 맑은 기운을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이게 바로 나눔이 마음을 채워주는 이유지요. 앞서 정순 할머니 이야기에서 보았듯 작은 반찬 하나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인연에 대해서도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맺는 관계들, 이 모든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도, 부부의 연을 맺은 것도,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두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결과라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인연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진 않았을까요? 자식과의 관계를
얼마나 물질적으로 챙겨주었는가로만 가늠하려 하진 않았을까요? 부부의 관계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로만 판단하려 하진 않았을까요? 법정 스님은 진정한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그 관계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나누는 관계는 깊고 따뜻하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여러 장면들, 넉넉한 집안인데도 침묵만 흐르는 저녁 식탁, 결혼 자금은 다 챙겨주었지만 대화는 줄어든 모자 관계. 이 모든 게 바로 이 마음의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비에 대한 말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비란 거창한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 나눌 때 그건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되니까요. 부족한 사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눈다는 건 이미 자신이 풍요롭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텃밭에서 기른 상추 한 줌을 옆집 대문 앞에 슬쩍 걸어두고 오는 마음. 겨울 초입에 이웃 어르신 댁 연탄 창고를 슬며시 채워드리는 마음. 이런 소박한 손길 하나하나가 다 자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돈을 버는 것과 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건 밖으로 향하는 노력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쌓아 올리려는 방향의 노력이지요. 그런데 복을 받아들이는 건 안으로 향하는 눈길입니다. 이미 가진 걸 알아차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걸 나누는 방향의 마음이지요.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밖으로 열심히 벌어도 안으로 향하는 눈길이 없으면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돈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지나간 시절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부족함일 수도 있지요. 그게 무엇이든 그 움켜쥔 손을 아주 조금만 펴보시면 어떨까요? 그 손을 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그 경고는 결국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나서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고요. 돈 버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정작 그 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마음을 채워야 하는지는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4월 어느 저녁, 정기예금 만기 문자를 받고도 웃음이 나지 않았던 그 순간에서 시작해서 은퇴 후 무기력해진 하루, 자식과 멀어진 저녁 식탁, 손에 쥘걸 다 이루고도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까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뿌리에 결핍의 습관이 있다는 걸, 우리 세대가 물려받은 시대에 무게가 있다는 걸 함께 살펴보았지요. 정순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그 마음이 어떻게 조금씩 바뀔 수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복이란 버는 게 아니라 이미 곁에 와 있는 걸 알아차리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숫자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꼭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통장 숫자가 얼마인지는 우리 삶의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숫자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우리 행복을 결정짓는 진짜 기준이었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여전히 허전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게 크지 않더라도 그걸 알아차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라면 그 삶은 이미 풍요로운 삶입니다.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계절이 어느새 또 한 바퀴를 돌아 4월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고 차갑던 바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그런 계절 말입니다. 자연은 매년 이렇게 스스로를 새롭게 합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지요. 우리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결핍의 습관 속에서 굳어있던 마음이라도 조금씩 다시 새순을 틔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듯 우리 마음의 계절도 얼마든지 다시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순간이 있었을까? 거창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이어도 좋고, 가족의 안부 전화 한 통이어도 좋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 봄바람 한 줄기여도 좋습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를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스치는 기억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순 할머니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복은 무엇이었는지 편하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비슷한 허전함과 비슷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은 그런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매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살아오면서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마음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말년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 집안에 조금 더 웃음소리가 늘어나고, 여러분이 기다려온 복이 이미 곁에 와 있다는 걸 알아차리실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함께 해주신다면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분 마음 곁에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처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말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세상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들이는 방법, 복을 알아차리는 방법, 그걸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 이미 봄은 와 있습니다.